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격전지인 경기도 수원을 찾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은 징역 1년형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전주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이 끊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지역 물 사용량은 늘었는데 수도 공급 대책은 뒷전이었던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올해 전북 사랑의 온도탑 수운주가 26년 만에 처음으로 100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기부 한파의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순정축협조합장이 직원 폭행과 갑질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지역 조합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안, 무주, 진안 소식을 풀뿌리 K에서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어제 전주 시내에서 갑자기 수돗물이 끊기는 바람에 1,300여 가구가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복구에 나선 전주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단수 사태가 이틀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남성은 출근하기 전 화장실에 갔다가 당황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사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밖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인근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식수 공급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쫄쫄 흐르는 물을 바가지에 담아봤지만 결국 하루 장사를 망쳤습니다. 불편했죠. 저녁 한 7시부터 한 30분은 아예 안 나왔어요. 설거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전주시 우아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1,300여 가구에서 18시간 동안 물 공급이 차질을 빚어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전주시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특정 구간에서 수압이 약해져 상수도 간에 공기가 찬 게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수압이 확연히 낮은 이 지점을 발견하고 땅을 파서 수도관에 차 있는 공기를 빼냈습니다. 수압이 약해진 이유는 6년 전부터 인근에 1,700여 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입주자 증가로 물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관로가 너무 작기 때문에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만 별도로 관로를 뺄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전주 에코시티에서 일주일가량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신도심 인구 증가로 물 사용량이 증가한 게 단수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도시 개발에만 앞장서고 상수도 대책은 뒷전인 전주시의 땜질 처방이 언제까지 되풀이될지 모를 일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군산 주한미군 공군기지 전투기가 한 달여 만에 또 서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은 오늘 아침 8시 40분쯤 F-16 파이팅 팔콘 한 대가 군산 직도 인근 해상에 추락했고 조종사는 50분 만에 의식 있는 상태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군산 미 공군의 같은 기종 전투기가 군산 어청도 인근 바다에 추락해 당시 지역 시민단체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비행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늘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본부는 중처법 유예 기간에 벌어지는 노동자의 죽음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민주당은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계약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영세사업주가 범법자가 된다는 공포 사기극을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마다 목표액을 넘긴 전북 사랑의 온도탑 수운주가 이번 겨울에는 100도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기부 한파는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안승길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의 한 사회복지관입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을 간병하는 학생들에게 도우미를 보내주거나 여가문화생활 기회를 줍니다. 또 홀몸노인 등 고립가구를 이웃과 맺어주는 사업도 펼치는데 모두 사랑의 열매 기금이 큰 보탬이 됩니다. 기금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야지만이 사업의 효과성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기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중단됐을 경우에는 저희 일선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게. 이웃사랑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사랑의 열매 후원기금.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2달간 100도를 목표로 기부금을 쌓아온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80도를 힘겹게 넘어섰습니다. 목표액은 116억 1천만 원.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온정의 높이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40.8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1999년 처음 세워진 뒤 100도를 못 넘기는 건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나눔 문화가 사라지고 경기 악화로 기업마다 기부 가능한 재고량이 소진하면서 특히 현물 참여가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오히려 개인과 법인의 기부 참여가 늘고 현금 기부액 역시 4천만 원 넘게 늘었지만 폭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민들의 사랑 나눔은 줄어든 게 식은 게 아니라 참여는 다 하신데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은 끝나지만 사랑의 열매 후원 모금과 상시 이웃 나눔은 올해 말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북 지역의 모 국립대 교수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연구실적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작한 논문을 제출해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LH 출신의 6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진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진안군 정천면 한 주택가 도로차 안에 쓰러져 있던 이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유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총선이 오늘로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선 채비에 더욱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찾아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불러온 위기를 총선 승리로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등 40대 청년 3명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은 맞춤형 대안 마련에 앞장선 현장 전문가 3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 한정민 전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 이영훈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등 3명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에 이번 총선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도 수원을 찾았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라며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호선 성균관대역을 찾아서는 철도 지화화와 전국 주요 권역 광역 급행열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구도심 개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민생경제 위기, 평화 위기, 인구 위기 등 4대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의 승리에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제2요구권이 행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실질적 진전이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재표결 시기에 대해선 2월 국회 내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엿새 동안 4월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전북 10개 지역구 공천 신청자들은 다음 달 3일 면접을 치릅니다. 면접 반영 비율은 10%이며 적합도 여론조사 40%, 정체성 15%, 도덕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를 합산한 뒤 공천 낙점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에서 최대 30% 감산을 적용하는 선출직 평가 하위 20%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도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 등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직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손 검사장이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생성한 뒤 전송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발장 작성과 검토를 비롯해 수사정보 생성 및 수집에 손 검사장이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명 판결문에 담긴 인적사항이 누설됐다며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 검사장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수사를 벌인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은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며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유죄 판결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의원에겐 징역 2년을, 이 과정에 관여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봉투에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윤 의원 측 주장엔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 등이 모두 300만 원이 든 돈봉투라고 진술했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윤 의원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전 협회장도 다시 수감됐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같은 당 의원들에게 건넬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전 협회장은 의원과 선거 캠프 지역본부장에 건넬 9,400만 원을 조성하고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지역 특화 비자는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과 중소도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농촌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민정책기획보도 오늘 세 번째로 외국인 정착을 통해 우리 농촌을 살릴 길은 없는지 김종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밭에서 양파를 수확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지 오래입니다. 독립분 할머니들 데리고 했는데 할머니들은 이제 못해요. 이제 나이가 많이 가고 뭐 80살, 90살 된 경우인데 오라고 해서 일하다가 가면 거실까 싶어서 오라서도 못해요 차라리.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작물 재배와 축산업 등에서 최장 4년 10개월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비전문 인력과 8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 16만 5천 명 가운데 1만 6천 명이 농업 분야에 배정됐습니다.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상반기에만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전북 지역 계절근로자는 2022년 1,000여 명에서 지난해는 1,900여 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면서 요청하는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일손을 보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 특화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실한 계절근로자들이 보다 장기적 안정적 체류가 가능한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을 주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장기간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그게 좀 이들이 이탈하지 않고.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농업 분야 과제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정도만 포함돼 있습니다. 짧은 체류 기한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라는 계절근로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특별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6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국토부는 전북 지역 노후택지지구 가운데 전주 아중지구와 서신 2지구, 서곡지구 등 6곳이 조성 시기와 면적 등 특별법 적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택지지구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 건축 관련한 규제 문턱이 낮아집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따로 없다고 하죠. 가정 형편 등으로 젊은 시절 공부를 등졌다가 초로의 나이에 다시 학업을 시작한 할머니들이 저마다 빛나는 졸업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It's important to make our school a happy place. 영어 한 단어 읽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3남 3녀 중 셋째 딸인 이순남 씨는 초등학교를 마친 뒤 반세기 만에 다시 용기 내 연필을 잡았습니다. 동생하고 오빠하고 이제 뒷바지를 해가면서 밥 해줘가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혼 뒤 아이를 낳고 생계를 꾸리다 보니 어느새 60을 훌쩍 넘었지만 향학열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불타올랐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면서도 보고도 내가 그렇게 절실히 간절했던 학교인데도 그게 또 한 2, 3년을 또 망설였더니 학교 가겠다 말하는 거가 쉽지가 입이 안 떨어져요. 중고등학교 6년간의 학업과 고된 집안일을 모두 감당한 아내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온 남편은 오늘따라 눈물이 차오릅니다. 나이 먹고 공부하니까 건강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좇을 수 있게 용기를 준 가족들의 뒷바라지 끝에 이룬 은빛 만학의 결실이라 행복감은 더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성격이 활발한데 이 배움이라는 거 거기에서 용기를 항상 잃어요. 용기를 못 냈는데 큰 딸내미가 차를 태우고 막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여기를 딱 데리고 오더라고요.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으로 이제 더 큰 배움의 길로 들어서기에 마음은 다시 설레고 벅찹니다. 노인복지과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모를 일찍 잃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니들이나 어른들을 이렇게 저기 하면은 칭찬을 받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용기를 얻어서
졸업생 평균 나이는 아름다운 나이라는 뜻의 66살 미수. 이들의 학창 시절은 또 다른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도록 빛날 겁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 김성규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콘텐츠 관련 경력이 부족한 김 후보자의 적합성을 지적하며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주 안에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 후보자는 익산 출신으로 원광대 디지털 콘텐츠공학과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전주예수병원이 오는 4월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열고 24시간 진료를 시작합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앞으로 전문의 4명을 확보해 휴일이나 심야 시간에도 영유아나 어린이 환자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전주예수병원을 전북 지역의 첫 소아응급 의료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합니다. 부산의 한 체육시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여성이 1.5km, 불과 4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느라 구급차에서 20분 넘게 지체했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병원 앞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들것에 실린 여성을 다급하게 응급실로 옮깁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60대로 수영을 하다 호흡곤란과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119가 출동해 29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심정지 상태가 이미 20분이 넘어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초기 대응에 혼선이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응급 처치가 늦고 일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죽었다고 봐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여성이 쓰러진 곳은 부산의 구립체육시설, 바로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여성이 구급차에 탄 체육시설에서 이곳 응급실까지는 약 1.5km, 4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선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며 환자 수용을 거부했고 구급차는 3.6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분 넘게 지체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중환 환자를 돌려보낼 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제 그런 큰 병원에서 그냥 억울해서 그냥 눈밖에 안 나니까는. 해당 대학병원 측은 심정지 환자를 받으려면 기도삽관, 심장 마사지, 흉부 압박 등 최소 3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당시 당직의를 제외하곤 모두 수술이나 외래 진료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수사 요청을 받은 부산 서부경찰서는 병원 측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체육시설과 구급대의 조치는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부안 독립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부안의 한 치유 농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해당 농장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은 채용 조건과 다르게 업무가 더 많았고 사업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감시당하거나 원격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과도한 업무 지시나 노동 강도는 아니었으며 카메라 설치는 화재나 안전관리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주신문입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이 30여 년 만에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은 기존 무주와 장수, 진안 등 3개 군이 연결된 버스 노선을 무주 지역만 별도로 분리하는 것으로 무주에서 출발해 설천과 부남, 안성, 무풍면 등을 오가는 6개 구간으로 나누어 개편할 계획이며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으로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에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진안으로 귀농하거나 귀촌한 인구는 1,200여 명으로 2020년부터 최근 4년 동안 해마다 늘어 3,870여 명에 이릅니다. 신문은 해마다 300명 이상 인구가 줄던 진안군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5명밖에 줄지 않는 등 인구 감소세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귀농 귀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순창입니다. 검찰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빚었던 순정축협 조합장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에 보면 지난해 직원 폭언과 폭행, 사표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순정축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면서 조합장 갑질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합장의 구속 기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순정축협의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성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물의를 빚었던 순정축협 조합장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어요. 네, 지난해 9월 13일 밤 순정축협 조합장이 순창군 내 직원 가족 장례식장과 순정축협 한우 명품관에서 임직원들에게 잇따라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장면이 CCTV에 적나라하게 찍히면서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임직원들은 이 조합장을 경찰에 계소했고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순정축협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노조 탈퇴와 사표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4개월여가 흐른 지난 1월 18일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요. 오늘 검찰이 조합장을 기소했습니다. 네, 사건 이후에 조합장 퇴진 요구도 이어졌고 지역 내 파장이 좀 컸잖아요. 이번 구속 기소에 대해서 지역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조합장을 고소한 직원은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조합장 측근들이 주위에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숱하게 회유했다면서 마음의 짐이 엄청 무거웠는데 한시름 놓았다고 심정을 전했습니다. 한 순창구민은 조합장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죄하고 자진 사퇴했으면 법의 심판은 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구속이나 법의 심판이나 조합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고소한 임직원들에게 조합장을 용서해달라면서 조합장의 빠른 복귀를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조합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조합 안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순정축협 조합원들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 해임안 투표를 지난해 12월 18일 실시했는데요. 조합장 해임안은 부결됐습니다. 순정축협 관계자들은 조합장 퇴진 촉구 모임을 결성하고 퇴진 요구 1인 시위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최근엔 한 조합원이 조합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사건 후 사퇴 수습과 조합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지고 비상임이사 3명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속 상태의 조합장을 기소했는데요. 순정축협은 정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오는 2월 2일 순정축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비상임이사 3인 선출, 감사 2인, 해임안 의결 등이 상정돼 있습니다. 네, 조합장 자리가 공백이라서 순정축협도 비상일 것 같은데요.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먼저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업중앙회 측에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에서는 순정축협 관련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조합원 등은 조합장 해임안을 재상정해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해임될지 조합원들이 해임안을 의결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합원들은 순정축협 사건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것을 계기로 선출직 조합장도 문제를 일으키면 조합원이 해임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도가 보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역 조합장들의 막대한 권한에 비해서 견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이 입게 되는 만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은행권 이자 환급이 설 명절 전인 다음 달 5일 처음 시작됩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3월 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4% 넘는 금리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낸 이자에 대한 첫 번째 환급이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금리 4% 초과분 이자 납부액의 90%로 최대 1년치까지 돌려줍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최초 환급에서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난해에 납부한 이자는 최초 환급 때 받고 올해 낸 이자는 분기별로 돌려받습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에서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가 1인당 평균 73만 원, 총 1조 3,600억 원의 환급을 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환급 규모나 일정은 거래은행에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줍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신 전문 금융사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5% 이상 7% 미만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3월 말부터 환급이 시작되는데 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정부가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7%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안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급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료 등 비용 부담도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 처리를 도와주던 40대 운전자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해마다 30명에 이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4톤 화물차 한 대가 고속도로 옆 가드레일에 부딪히더니 미끄러지며 옆으로 넘어집니다. 뒤따르던 1톤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급히 속도를 줄이며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차에서 내린 트럭 운전자, 갓길을 따라 조심스레 걷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4톤 화물차 운전자를 구하러 나선 겁니다. 이 남성이 넘어진 화물차에 다가가 구조 활동을 벌이던 사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16톤 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넘어져 있는 사고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첫 사고가 난 지 채 10분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넘어진 화물차 운전자와 도와주러 온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차량 운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2차 사고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사람의 시야각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지거리도 길기 때문에 어떤 정지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 사실 쉽지도 않고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면은 절반 이상은 사망사고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는 152건, 8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고속도로 사고라도 2차 사고 때 사망률이 7배 가까이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갓길이 아니라 가드레일 뒤편으로 대피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수습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도로공사 등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오늘 순정축협 조합장인 60대 여성을 특수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노래방과 장례식장 등에서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술병을 깨뜨려 위협하며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해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체불임금 2억여 원을 적발했습니다. 다문화 저소득 가정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는 전주 새누리 지역 아동센터가 전국 219개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재단 성취도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새누리 아동센터는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끼 이상 급식과 학습의 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아중호수에서 한옥마을까지 3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환경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위원을 동부권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190억 원 규모의 민생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전북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용객으로 대출금 2억 원 한도에서 금리 4%를 초과한 이자를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민생금융지원은 지난해 말 은행권이 공동 시행하기로 한 상생금융사업으로 전북은행 이용객 2만 5천 명이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기준 서거석 교육감의 2년차 공약 이행률이 평균 53.5%라고 밝혔습니다. 6대 분야 주요 정책 이행률은 미래 분야 51%를 비롯해 책임 43, 안전 68, 자치 54, 협력 68, 공동체 46%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공약 사업 175개 가운데 완료한 사업 165개, 일부 추진한 사업은 5개, 추진 시기가 오지 않은 사업은 5개 등입니다. 재원도 1조 260억 원을 확보해 공약 추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전북 지역 관공업 생산과 출하가 크게 줄고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북의 관공업 생산은 전해 같은 달에 비해 9.6%, 출하는 8.4% 줄었습니다. 1차 금속과 자동차 업종 감소 폭이 컸습니다. 전북 관공업 생산은 9달째, 출하는 6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는 전해 같은 달보다 8.1% 증가했습니다. 화장품과 음식료품 증가폭이 컸고 오락, 취미, 경기용품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 결과 전북 지역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은 운전 행태, 보행 행태 등 18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80.21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1점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교통문화지수는 전국에서 30만 인구가 넘는 도시 가운데 6번째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공기가 탁한 곳이 있었지만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심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예상되는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 먼지도 쌓이면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북 남부에는 약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고요. 동부 내륙에선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도 끼겠습니다. 안개와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서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익산과 군산의 아침 기온 1도, 전주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완주와 장수가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강풍과 함께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가운데 일요일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